노랜딩 얘기가 나오는데 피캇 금리 인하를 앞으로 한 5번만 계속 피캇을 단행해 보세요. 그러면 경제가 폭발하고 좋아질 겁니다. 한 6개월 좋아졌다가 그 다음에는 완전히 폭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 경제 공황이 왔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연구한 결과들을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일단 자산 가치가 폭락합니다. 네. 그럼 1차적으로 주가가 이제 제일 먼저 타격을 받게 되죠. 삼성전자가 한국의 반도체 생태계를 죽여버렸어요. 반도체란 산업은요, 다른 산업하고 좀 달라요. 그 수백 개의 산업이 하나로 묵체만 굴러갈 수 있는 협업 산업이에요. 우리나라에 반도체 설계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옆에 같이 하는 생태계가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익난과 토론합시다. 오늘 초대된 초대 손님은 정말 여러분 기다리셨죠? 김대호 소장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너무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한 예. 7개월, 8개월 예. 전 됐죠. 근데 사실 이제 유튜브에 출연한 게 그때가 마지막이고 한 번도 출연을 못했어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하여튼 오늘 다시 와서 경일남 우리 경제를 정확하게 읽어주는 우리 대표적인 사이트 경일남에서 함께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예.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7개월 정도 전에 출연해 주셨을 때도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고 정말 많이 좋아해 주셨고 그리고 워낙 우리 소장님께서 공중파에만 출연을 하시는데 그리고 다른 유튜브에는 출연을 아예 안 하세요. 아예 안 하세요. 그리고 그때 제 채널에 한번 출연해 주셨고 또 이번에 출연해 주셨습니다. 왜 유튜브에 출연 안 하시는 겁니까? 네, 기본적으로 별로 인기가 없어서 무슨 말씀? 그럴 것 같고요. 또 이제 저는 지금 이제 고정적으로 하고 있는 방송들이 있는 데다가 또 대학에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 강의 준비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만만치가 않아서 자주 뵙고 싶어도 그렇게 현실적으로 시간을 내기 굉장히 어려운 대단히 죄송한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정말 존경하는 우리 김광석 소장님은 제가 방송을 산업부 방송을 하면서 또 방송국에서 같이 방송을 해서 패널로 뵀는데 와 어떻게 저렇게 상황을 저렇게 쉽게 설명할 수가 있겠는가 이러면서 내가 아주 감복을 했습니다. 근데 경제는요 네. 이게 다른 현상하고 달라서 좀 복잡 미묘해요. 네. 복잡 미묘한데 잘못 알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국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면 정권의 잘못된 경제 정책도 견제할 수가 있고 바로잡을 수가 있는데 잘 모르면 휘둘린단 말이죠. 맞아요. 그런 면에서 제대로 경제를 매일같이 설명해주고 꿰뚫어주는 우리 김광석 교수님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경외심도 가지고 있어요. 자주 나와고 싶은데 이게 이 낮에 출연진도 계속 여기 경제 읽어주는 남자도 그래 간단치가 않습니다. 워낙 전문가들 많고 그리고 이제 저하고 시간이 안 맞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자주는 못 나오더라도 경일남 사이트를 성원하고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정말 많이 배우고 항상 생각하고 있는 우리 김대호 소장님께서 이렇게 극찬을 해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예, 더 아마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채찍질하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바로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7개월 전쯤에 저희가 정말 깊은 토론을 했었고요. 그때도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다 마저 토론을 못했었던 그 주제가 미국 경제에 대한 진단이었고 그리고 금리 인하 언제인가라는 것이었는데 그때도 제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소장님하고 저는 이제
주로 이제 거시경제적인 뷰로 24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 그리고 소장님은 이제 주로 정치적인 해석으로, 정치공학적인 해석으로 금리 인하가 대선 전에 7월, 늦으면 9월 뭐 시작된다. 라는 코멘트를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시점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볍게 리뷰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 역사적인 FOMC 회의 결과를 우리는 전망을 했었고 결과적으로 보면 뭐 전망대로 나타났는데 현상이 그죠? 그래서 그것을 지나갔으니까 리뷰를 한번 하면서 시작하면 어떨까? 예, 지금 세계 경제에 지난 수년간 가장 큰 화두가 인플레와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자, 인플레 이게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전개됐고 또 지금은 금리 인상 문제는 이제 끝나고 금리 인하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과정에 대한 좀 이해를 하면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해서 이 예지를 갖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로 보여지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왜 미국은 갑자기 물가가 올랐을까는 대목을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번 미국의 금리 인상 그 구조는요, 2007년도 당시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 그때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벌써 7, 8년 전의 일인데 거기서 완전히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에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많이 무너졌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무너진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그 이제 벤 버냉키라는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았던 그 미국 연준 의장이 자기 별명이 헬리콥터 벤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돈을 엄청나게 풀어서 그때 이제 양적 완화. 자, 여러분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 정통으로 공부하신 분들도요, 한 10여 년, 그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은 교과서에 양적 완화란 용어가 없었을 겁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금리만 인하하면 뭐 경기는 살아난다. 이것이 경제학의 일반적인 통설이었는데 미국이 금리를 제로로 낮췄는데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이 완전히 폭삭 망했으니까요. 그때 리만 브라더스도 날아갔고 지금요 골드만삭스라든지 모간 스탠리 지금 세계 경제에서 순수를 많이 돕니다. 뭐 삼성이 겨울이 왔다는 삼성전자 망했다는 등의 그 보고서를 내는 그 기관들이 바로 그 당시에 2007년도 2008년에 도산 위기를 맞았던 겁니다. 자기도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경제학자들이 만나면 다른 사람한테 모간 스탠리, 골드만삭스 진단하고 권고하기 전에 당신들부터 잘해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럼 지금 골드만삭스나 또는 모간 스탠리는 그때 주인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 주인들은 다 빈털터리에서 나갔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5년 전에 골드만삭스나 모간 스탠리는 완전히 소유권이 바뀌었다. 그만큼 엄청난 변화가 왔는데 그 변화를 돈을 풀어서 해결하다 보니까 그것은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기고 있었더랬어요. 그래서 금리를 좀 올리는 2017년, 8년 되면 이제 금리를 좀 올려서 수습을 하자. 그러고 있는데 코로나가 왔단 말입니다. 네. 코로나19 왔으니까 말 그대로 2019년 겨울에 코로나가 시작이 됐고 코로나19가 왔는데 당시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지만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좀 자극적인 정책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재선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미국의 공화당이라는 것은 세금을 덜 걷고 세금 지출도 적게 하는 작은 정부입니다. 처음에 작은 정부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금리도 올리기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코로나가 오니까 코로나가 가서 몇 사람들이 쫓겨나니까 거기서 돈을 풀기 시작한 겁니다.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정말로요. 세계 역사상
코로나 때 그렇게 많은, 그 전에 벌써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쭉 풀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좀 쪼이려고 하는데 거기서 또 풀은 겁니다. 엄청나게 돈을 풀어서 미국 물가가 폭등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물가가 폭등하게 된 핵심적인 요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인 스탠스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때 돈을 많이 풀었고 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 이 실업자 되면 어떻게 하느냐, 돈 풀자. 우리나라도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때 문재인 정부인데 문재인 정부는 그 당시에 기본적으로 민주당 정부는 돈을 좀 재정 정책을 확대하자라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는 차인데 코로나가 오니까 돈을 왕창 풀고 심지어 1인당 몇십만 원씩 주지 않았습니까? 뭐 우리나라 국민 전원이 돈을 받기도 하고. 자, 그렇다 보니까 그 당시에 경제 전문가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경제가 앞으로 10년간 엄청나게 고생을 할 것이다. 많은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안 먹혀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의 경제 현장에서는 돈 주면 감사하니까요. 돈 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플레를 막기 어렵다는 게 경제학자들의 공통적인 주장인데 펑펑 쓰다 보니까 그게 어느 순간에 이제는 통화량 과잉으로 해서 물가가 폭등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요, 미국의 물가, 저도 지금 방송 때문에 잘은 못 나가지만 제가 미국에서 특파원 생활을 할 때 아기들을 낳았어요. 네. 이 친구들이 미국에서 안 들어와요. 저는 한국에서 같이 살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미국 말이 더 편하대요, 자기들은. 안 들어오는데 대신에 돈을 생활비를 보내달라, 학비를 보내달라 이러는데, 아니, 이 생활비가 보통 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 미국 유학을 갔을 때는요, 미국 물가 먹고 사는 거 너무 쌌습니다. 특히 맥주 같은 거는 너무 싸서, 야, 미국 유학 한 5년만 하면 내가 본전을 다 뽑겠구나 해서 맥주를 그냥, 왜냐면 한국보다 몇 배를 싸니까. 그런데 지금요, 미국의 식음료 값이 미국의 생계비로 들어가는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2배, 3배로 올랐어요. 물가가, 우리는 물가 지표만 보고 CPI가 어떻고 PC가 어떻고 하지만 그것은 전체 평균을 한 거고 또 그 물가 지표는 물가 지표 오른 것을 비껴가기 위해서 통계를 조작하는 건 아니지만 그 물가가 중점적으로 오르는 분야만 공급을 열려가지고 통계를 사실 매니플레이트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닌 순수 물가는 지금 미국 물가 상상할 수 없이 올라가서 제가 지금 자녀들 생계비 송금이 상당히 좀 부담이 크거든요. 자, 이제 그래 되니까 물가가 오를까요? 미국이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당장 준 돈을 받을 때 사람들의 심리적인 것은 그때 굉장히 기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돈 받고 나면 잊어버려요. 그것은 경제 심리학에도 나오는 유명한 얘기인데요. 현금을 살포해가지고 사람을 끌으려고 하지 마라. 그 효과는 현금 주는 찰나다. 자, 그런데 현금을 주는 것만으로 끝난다면 그래도 현금을 줘서 사람을 끌어오는 것은 괜찮은데 그것이 물가로 돌아왔을 때 물가가 오르면요. 그 고통은 이때 중산층이 집중적으로 고통을 받거든요. 그럼 중산층이 선거에 결정적이니까 아주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 때 이제 그 금리를 성큼성큼 올려가지고 한 번 올릴 때 1% 올린 거 기억났습니까? 네. 1%도 올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0.5를 빅컷이라고 그러지만 자이언트 스텝이니 0.75% 0.75가 자이언트. 예. 그다음에 매머드 해가지고 1% 포인트도 올린 적이 있습니다. 1%는 안 올렸죠.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0.75% 포인트. 아니 0.75를 몇 번 올렸고 0.75% 포인트를 4번 연속했어. 예. 자이언트 스텝을. 아니 그러니까 한번 책을 한번 보시죠. 예, 한번 보시죠. 바이든 정부 때. 그리고 예. 심지어요. 예. 그 누굽니까 폴 볼크라는 분 아시죠? 볼코 시절에는 한 번에도 4% 포인트를 올렸어요. 그렇습니다. 예. 4% 올리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0.5가 피크이 아니다 이 말이 이제 중요한 건데 그래서 금리를 성큼성큼 올렸단 말이죠. 네. 성큼성큼 올렸는데 지금 미국 경제가
자, 물가 잡혔습니까? 말씀 올린 대로 생활 물가 지금 안 잡혔어요. 생활 물가 안 잡혀 CPI는 뭐 2%, 3% 호브링 그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PC 물가 또 근원으로 보면 3.2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지금 근원 PC 물가 3.2입니다. 연준의 통화 목표 관리는 물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PC 물가, 그러는 소비 지출 물가를 보고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인데 그게 지금 3.2인데 여기서 금리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제 읽어주는 남자에서 빠르면 7월, 늦어도 9월 달에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예상했으니까 자기들도 뭐 그 김광석 TV에 맞추느라고 금리를 내린 측면도 있겠지만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경제 지표만 보면 지금 금리 인하할 때가 아니다는 겁니다. 아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CPI 물가하고 PCE 물가가 왜 차이가 나느냐? 조금 전문적인 얘기인데 뭐 깊이 아주 복잡하지도 않아요. 우리나라는 PCE 물가를 사후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을 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PCE 물가로도 만들어 주니까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그럼 CPI 물가하고 PCE 물가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것도 제대로 그 뜻을 살펴보지 않으면서 막 그 일부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하는데, 자, CPI 좀 잡혔다고 하는데 CPI 물가는요 5년마다 거기에 들어가는 가중치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CPI 물가는 과거에 만들어진 우리 그 소비자들의 사용 빈도, 이렇게 이를테면 콩나물을 내가 많이 사용한다 그러면 그 가중치가 지금 CPI 물가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5년 전 거란 말이에요. 5년 전 건데 지금처럼 물가가 팍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현상이 되느냐. 자, 콩나물이 가중치가 높아요. 근데 콩나물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콩나물 대신 숙주나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피해가는 거죠. 그래서 물가 대피라고 그럽니다. 경제학에서. 물가 대피를 실제로 해요. 아니 지금 배추 가격이 오르면 양배추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CPI 물가에는 배추가, 그러니까 콩나물이 오른 게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가 틀린 거예요. 틀렸다기보다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빼기 위해서 PCE 물가지수를 활용을 하는데요. PCE 물가지수는 과거의 가중치 안 봐요. 직접 이번 분기에 사람이 지출했던 그 국민소득 계정 그 통계를 갖다 놓고 그 현재 통계에서 지출한 품목이 가중치가 얼마냐. 그러니까 물가 대피를 종목 대피한 그 관계없이 물가가 비교적 나타나는데, 저는 이번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물가가 뭐가 지금 CPI 물가보다는 PCE 물가가 그런 대로 미국의 물가를 잘 반영하고 있지만은 그게 지금 근원 물가 지수가 3.2라고요. 3.2는 목표 수준에 한참 높은 건데 그 안을 들어가 보시면요. 자, 미국의 근원이 아닌 PCE 물가가 떨어진 요인의 상당 부분이 유가, 휘발유값 때문입니다. 7개월 전에 제가 했던 말씀 기억나시죠? 그 당시에 사실 가장 의미 있게 했던 얘기는 국제 유가가 잡힐 것이다. 근데 이것은 뭐 제 예언가가 아닙니다만은 국제 유가가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 120달러 뭐 이러다가 지금 70달러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국제 유가가 잡힌 이유가 수요 공급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국제 유가가 내려왔으면 그것이 PCE 물가가 아니라 뭐 근원 물가가 아니라 CPI 물가에도 단계적으로 체계 있게 반영이 될 텐데, 지금 그때도 제가 7개월 전에도 말씀드렸죠. 미국이 비축률을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 가솔린 가격, 미국 사람들은 그걸 가스라고 그래요. 가스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풀었다. 이게 왜냐? 선거를 앞두고 물가가 좀 잡힌 것처럼 보이기 하기 위한 바이든 정부의 강력한 물가 억제책이 있었고, 미국은 지금 원유 생산량이 세계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물가를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사우디 같은 다른 나라 산유국들을 조정해서 산유국이 지금 12월도로 감산을 철회한다. 그런 발표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의 수요 공급을 넘어서서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서 국제 유가를 많이 떨어뜨렸다. 그것이 지금 가격에
뭐 왜곡이 됐다, 조작을 했다까지는 하지 그렇지만 관리했다 물가를 그렇게 보는데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물가는 지금 상당히 높고 그리고 물가가 3.2다 이러면요 사람들이 착시하는 게 이제 물가가 잡혔나? 아닙니다. 작년 재작년에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 오른 상태가 원상 회복되지 아니하고 그 상태에서 또 3.2가 오른 거예요. 그래서 물가는 완전히 잡은 상태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말로는 이랬습니다. 다시 회고해 보라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올리는 건데요. 자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 지금 경기 침체 가능성도 없고 고용도 여전히 견실한데 선제적으로 잡아가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는 것이다. 그것도 피컷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8월 달이나 7월 달에는 선제적으로 경기 침체 막을 어떤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까? 이게 상당히 그 논리적으로 근거가 조금 희박한 그런데 근데 결국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경제 현상 그 자체는 경제 메커니즘에 돌아가지만 거기서 정책적인 수단이 가미되면 세금을 얼마나 거둘 것인가, 금리를 언제 얼마만큼 올릴 것이냐, 그것은 정치적인 배경, 백그라운드가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를 같이 봐야 된다.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9월 달에 이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장에 11월 달 어떻게 될 것이냐. 11월 달에 뭐 일각에서는 또 피크가 날 것이다. 이게 한 불과 20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전문가들 피크가 될 것이다. 피크가 하면 뭐 당장의 금융시장에 굉장히 좋겠죠. 특히 주가에는 굉장히 좋은데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이 피크가 하기가 어렵죠. 자,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변수는요. 지금 대통령 선거가 11월 5일 날 있습니다. 그 선거 이제는 대통령 선거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치적인 요인이 적어도 제롬 파월이나 많은 정책 결정자들에게 큰 변수가 아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우리가 예측하고 보아왔던 패턴과 좀 다른 패턴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경제 지표에 더 충실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11월 5일이 지난 이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각도로 경제를 전망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한편에 현대 경제사를 드라마로 영화처럼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정말 한 15분, 20분 가까이 강연으로 경제사처럼 들은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그래서 사실 제가 토론스럽게 이렇게 끼어들 여지가 없이 그냥 너무 제가 시청자처럼 참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자, 그러면 네.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이어서 제가 좀 추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정리를 잠깐 해보면 물가가 아직 안 잡혔다라는 네. 것이고 물가 목표치에 해당하는 2% 목표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친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금리 인하가 성급했다.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 수준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준은 금리 인하할 시점은 아닌데 좀 성급하게 금리 인하한 것이다 라는 판단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 부분 맞습니까? 아니요. 지금 그러니까 빅카시라는 0.50%포인트의 금리 인하는 성급했다. 빅컷은 성급했다. 예. 네. 그런데 금리 인하는 네. 한 번쯤 조정을 해줄 필요도 있었다고 봅니다. 금리 인하는 괜찮지만 빅컷은 성급했다. 예. 물가는 목표 수준만큼 2% 이하로 안 갔지만은 네. 그러나 고용 사정이 일부 지표가 네. 좀 들쑥날쑥했습니다만은 이를테면 8월달 고용 보고서에 보면 신규 고용이 10만 명 정도로 뚝 떨어졌습니다. 네. 보통 한 30만 명 정도가 평상시에 신규 고용 증가가 정상이라고 보는데 이게 갑자기 10만 명으로 뚝 떨어지니까 샤암의 법칙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김광석 소장님 잘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게 사실 이 샤암의 법칙도요.
사실 경제학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냥 샤함이란 한 사람의 개인 의견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왜냐하면요. 경기가 올라갈 때하고 내려갈 때하고 나타나는 패턴이 좀 달라요.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등산하다가 죽은 사람들을 보면 좀 등산 사망을 얘기해서 좀 안 됐습니다만은 올라가다가 죽은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올라가기가 더 힘들거든요. 근데 올라갈 때는 힘은 들지만은 낑낑낑낑 올라가고 조금씩 전진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산에서 죽는 사람들은 내려올 때 헛뒤집으면 낙상사고. 특히 눈길이 그 높은 산은 눈이 많지 않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경제가 올라갈 때는 자, 경기가 막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고 이럴 때는 그 대응할 시간이 있어요. 산에 올라갈 때도 너무 더우면 조금 쉬어서 가면 되는 것이고 또 뭐 사이다도 좀 먹고 얼음도 먹고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것인데 내려올 때는 헛짚으면 갈 길이 없는 샤함의 법칙이요. 최근 3개월의 실업률이 1년치 이하로 평균치 이하를 떨어지는 경기 침체가 온다. 샤함이라는 사람이 원래 연준 위원도 하고 연구소도 있었던 사람이 자기가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상당히 동감을 많이 하는데 학문적으로 입증은 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은 우리하고 좀 더 달라요. 미국은 사람을 자르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미국 사업하기는 오나 입장에 사업하기 좋아요. 아침에 소장님이 이렇게 좀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앞에 얼쩡얼쩡 직원들 너 내일부터 그만둬. 이러면 그냥 그만둬야 되는 겁니다. 노동법이요? 노동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좋은 말로 노동시장이 굉장히 유연하다. 이런데 경기가 조금 나빠지면요. 기업이 살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방법이 구조조정. 내일부터 나오지 마. 요즘 인텔 같은 회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 15,000명씩 자릅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잘리면 그 사람들이 소비도 적게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한 번 고용 침체가 오면 본물 터지듯이 한꺼번에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그런 사태를 예견해서 실업률이 신규 고용이 10만으로 떨어졌어? 정확한 12만으로 떨어졌는데 12만 떨어지면 요거 샤함의 법칙대로 갑자기 이렇게 너도 나도 사람을 줄이게 되면 가뜩이나 경제 체질이 조금 변환기에 있는데 고용 쇼크가 한꺼번에 닥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신호를 한번 줄 필요도 있고 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행동도 있었고 근데 선거를 앞두고도 안 할 정도가 되면 시장에서는 또 다른 해석을 해요. 야, 그런대로 물가가 높냐? 물가 굉장히 심각하네. 이런 오해도 역에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각도에서 금리를 한 번 정도는 내리리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을 빅컷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준 위원들 간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게 뒤에 연준 의사록에서 이제 밝혀진 거 아닙니까? 네. 마치 그때 9월 달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때는 이견이 별로 없었던 것처럼 12명 중에서 11대 1이라는 표로 그러니까 11명은 금리 인하 찬성 빅컷을 한 명, 보험은 한 명이 이제 나중에 반대를 했던데요. 그것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3주 후에 나온 그 연준의 자세한 의사록에 보니까 거기서 투표권은 12명이 갖고 있지만 18명, 19명이 들어가거든요. 정확히 19명. 19명이 난상 토론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빅컷까지 할 필요 없다. 빅컷은 너무 성급하다. 이런 얘기도 많았다. 그런 면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뭐 원래 경제학자도 아니고 좀 정치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매우 바이든과 해리스에게 정말 충성스러운 한 방을 보쌈을 해서 갖다 안겼다. 정치적인 결정이었다. 그거로 끝이 나면 대충 오케이. 네. 그런데 자 경제학에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공짜 정심은 없다. 공짜로 먹은 거는요 반드시 어떤 식 대가가 눈에 안 보여도 돌아옵니다. 그것이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을 요약해 보면 지난 9월에 미국
B컷 금리 결정은 성급했었던 것이고 예. 베이비 컷이었으면 좀 이해가 간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 그리고 어쨌든 그 결정은 정치적 결정이었다라는 판단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앞에 말씀해 주셨던 것까지 좀 연결시켜서 좀 해석을 해보면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결정이었다라고 전제를 깔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쨌든 파월이든 FOMC 위원 점도표 찍고 있는 그 12명이 다 같이 정치적인 판단으로 어쨌든 금리 인하에 B컷에 동참한 위원들이 정치적으로 금리 인하를 동의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정치적으로만 판단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보면 바이든 편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11월 5일 대선이 치러지고 그 대선 결과가 이루어진 이후 11월 한국 날짜 기준으로는 8일입니다. 그죠? 금요일자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1월 7일 FOMC 회의가 결과가 나오고 한국 날짜로는 11월 8일 새벽에 회의 결과가 우리 손에 나오죠. 새벽 4시입니다. 저는 항상 4시에 즉시 분석합니다. 물론 소장님은 SBS 비즈에서 역시 FOMC 즉시 분석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유, 새벽 몇 시에 하십니까, 소장님은? 실시간으로 하는 것은 이제 저희들은 먼저 새벽에 나와서 준비를 하지만은 예. 실시간으로 가장 따끈따끈하게 그 전해주시는 분은 한국에서 김광석 소장님이 대표적이죠. 예, 우리는 이제 그 시간에 방송이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에 준비했다가 이제 터뜨리는데 속보 면에서는 김광석 소장님을 따라갈 수가 없죠. 저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썸머타임 적용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지만 10월까지는 3시고요. 그리고 11월부터는 4시입니다. 새벽 4시.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연설은 4시 반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시간 기준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4시면 저는 이제 3시 50분까지 잡니다. 3시 50분에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납니다. 3시 50분에. 정확하네. 제가요 워싱턴 특파원을 한 4년 정도 했었는데 이제 그 국내 언론사 중에 뭐 한 20개 언론사가 워싱턴 특파원을 두고 있는데 그 워싱턴 특파원이 제가 있을 때 단 한 명도 빠짐이 없이 저만 경제부 출신이고 나머지는 다 정치부 출신이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 하고 계신 정진석 실장이 당시에 한국일보 워싱턴 특파원이었고 삼성그룹의 사장님 뭐그저로 PR 문제를 오래 하던 이인용 사장은 MBC의 당시에 그 특파원이었고 근데 이런 분들이 제가 그 FOMC 회의 때마다 미국에서는 FOMC가 이제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발표를 정오나 이렇게 이제 1시 정도에 하게 되거든요. 근데 워싱턴 특파원들이 있는 프레스센터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뭐 걸어서 갑니다. 얼마 안 돼요. 근데 거기 가서 있으면 다른 특파원 선배들이 워싱턴에 놀러 왔냐 이래요. 저보고. 왜요? 왜냐면 그 시간에 북한 핵 문제도 있고 백악관에서 눈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국무부 브리핑이나 백악관 브리핑 빼고 저 어디 FOMC가 뭐 하는 데야? 그런데 왜 가 있어? 너 주식 투자하냐? 이러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FOMC라고 그러면 뭐 총이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총이름. 그게 몇 년도입니까, 실례지만? 그게 제가 이제 클린턴 대통령, 즉 제가 그때 특파원을 하고 있을 때에 지금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백악관 경제위원장을 했어요. 그다음에 그 재무장관이 지금 하버드 대학 총장 하던 누구죠? 좀 자주 나오는 갑자기 이름 생각나는 민주당 정부에서 이런 양반들이었는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유튜브가 없어서 그 시간에 취재해봤자 바로 보도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그 한국의 엄청난 외화를 들어가면서 워싱턴에 나와 있는데 다 메모하고 그래서 질문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이제 아주 처참한 대접을 받았어요. 놀러 다니느냐? 백악관에 안 들어왔대? 뭐 이러는 대통령하고 브리핑보다 사실 더 중요하잖아요. 그 시간은. 그래서 그거 이제 왔어야
김광석 소장님이 이제 그 중요성을 알려줘서 저는 항상 그걸 보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는 뭐 용산에도 잘 갈 수가 없어서 정진석 실장 만나면 정진석 실장도 그때 FOMC 가자고 그러니까 백악관 갔다고요. 네, 지금 아마 저 좀 이해를 이 방송을 본다면 좀 이해를 해 주실 수 있지 않느냐. 아, 네. 정치부 기자로서 유명한 정치부 기자였죠. 예. 이 방송 꼭 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관점에서 정치적 결정이었다라고 한다면, 자, 배경을 깐다면, 그러면 11월에 있을 FOMC 회의에서는 네. 정치적 결정이지 않았음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예. 금리 인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걸 차치하고 예. 정치적으로만 금리를 결정한다라고 가정한다면 예. 그 대통령 선거를 앞에다 두고 비컷을 했다면 또 그리고서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나고 금리 인하를 안 하면 더 티나잖아요. 티를 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어서 금리 인하를 베이비 컷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맞습니다. 싶습니다. 굉장히 예. 그 네. 예리한 지적이시고 사실은 이제 정치의 두 수를 내다보는 그런 분석인데요. 아니면 저 한 가지만 네. 저는 참고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를 이미 알고 계시지만 정치적으로 해석하진 않습니다. 네. 정치공학적인 분석을 하진 네. 소장님하고는 좀 기법이 다릅니다만 그래도 여쭙는 네. 겁니다. 아니, 물론 근본적으로요.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것은 경제 지표에 따르는 것이고 네. 물가를 잡자고 하고 물가를 잡는 과정에서 이른바 경제학에 나오는 필립스 곡선 이론대로 물가를 잡는 데만 올인을 하면 바로 고용이 손상될 수가 있으니까 고용과 물가를 다 잡아가자. 이것은 뭐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이 뭐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치적 목적도 가세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경제 상황을 보고 하는데 이제 정치적인 목적 그중에 특히 이제 피컷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 네. 실제로 의사록에 보면 자 의사록에요 12명이 투표를 하는데요. 12명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 7명이에요. 그다음에 나머지 5분은 지역 연준에서 대표로 오는 분인데 이분의 인사권은 이 주식회사입니다. 미국 연방은행이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공공기관이라고 생각하지만 공공기관은 맞는데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각 지역 연준의 주주들이 뽑습니다. 그럼 주주는 누구냐? 모간 스탠리, 뭐 JP 모간 이런 데가 주주예요. 지금 연방은행의 최대 주주가 JP 모간입니다. 자, 연방은행이 공적 조직인데 왜 주식회사냐? 이러니까 이 대목에도 좀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요건 다음에 한번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무슨 쟁이 12명 중에 5명은 은행을 대표해서 나온 분들이에요. 그분들 기본 속성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리긴 올리지만은 틈만 나면 금리를 좀 내렸으면 하는 타고난 네이처 피전들이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7명, 나머지 7명 연방 그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 인준을 받아야 될 7명인데 이 7명 중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 임기가 오래됐잖아요. 7명 중에 보먼이라는 한 사람을 뺀 나머지 6명 전원은 바이든이 임명한 민주당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쪽에 용산이라고 하는 백악관에서 부탁을 하면 안 들어주기가 어렵다. 이제 이런 측면. 그 다음에 뭐 어차피 금리 내리는 거 조금 더 내리자. 그런데 난상 토론이 있었다. 이러는데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선거가 11월 5일 날 선거하게 되면 일단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일단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러기 때문에 6일, 7일 정도 되면 일단 뭐 정치를 고려해야 될 이유는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기본적으로 의식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 7명이나 12명들이 전부 이제 경제 지표로 돌아가자 하겠죠. 그런데 전통적으로요. 그 연준이 금리를 올렸던 기간은 한번 쭉 보세요. 비상 상황이 아니면
6월, 3월, 6월, 9월, 12월 달에 조정을 했습니다. 11월 달 이럴 때는 금리 조정을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분기별로 한 번씩 그 SEP라고 하는 경제 전망 이런 걸 발표를 하고 그에 대한 조사가 분기별로 되기 때문에 중간에 툭 금리를 조정을 하면 뭐 상당히 그 자기들도 어떤 이론적으로 마찰이 빚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안 하는데, 그래서 정상적으로 한다면 뭐 저 9월, 12월 이렇게 가는 그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수장님 말씀하신 대로 선거 앞두고 대폭 내려놓고 선거 끝나자마자 금리 조정 안 해? 그럼 2달 전에 너희들이 뭐 했어? 이러니까 저는 금리를 이번 11월 달에도 0.25 정도는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그래야 앞뒤가 맞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일각에 주장하는 대로 빅컷은 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예. 9월 달에 빅컷에 대해서 연준 내에서도 반대가 많았는데 11월 달에 어떻게 또 빅컷을 하겠느냐. 네. 뭐 모든 것은 경제 지표가 얘기를 해줍니다. 경제 아무리 정치적인 배려를 하고 싶어도 경제 지표가 여기서 고용이 아주 나쁘다. 그러면 지금 바로 필립스 곡선 이론에서 또 샤함의 법칙까지 말씀 올렸는데 그 급격한 고용 침체를 막기 위해서 금리를 더 내려야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각종 지표를 보세요. 고용 지표 뭐 그렇게 심각하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는 이게 연착륙을 해야 되거든요. 연착륙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의 경제 역사를 놓고 보면요. 우리 서강대학에 우리 유명한 우리 저 패널 교수님 한 분 계시죠. 김영익 교수님이요? 네, 우리 김영익 교수님하고 김광석 교수님하고 우리 CBS에서 만나서 세계 경제 진단을 한 적도 있잖아요. 정말 좋은 기회로 좀 여러 사람들의 화두가 됐는데. 여러분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같이 셋이 토론했었던 영상. 그 김광익 교수도 뭐 통찰력이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자,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 번 방송에서. 금리를 이렇게 급격하게 올려가지고 경기 침체가 없는 경우는 한 번도 없다. 경기 침체는 반드시 온다. 이렇게 여러 번 이제 주장을 하셨거든요. 예. 실제로 경제학적으로 보면요. 한 10번 중에 8번 정도는 금리 올려가 경기 침체가 왔고 그렇게 안 하고 연착륙으로 갔던 사례가 한 20%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좀 뭐 어느 정도 조정할 필요는 있었다. 그래서 제가 9월달 금리 인하도 뭐 그 완전히 정치적이라고는 보지 않는데 빅컷은 정치적이었다. 그러나 11월 달에는 조금 거시경제 지표가 좀 나빠져도 고용이 좀 나빠져도 빅컷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고용 지표가 만약에 뜨겁게 나타난다 하면 금리 동결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물가가요. 유가 때문에 유가를 너무나 인위적으로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국제 유가 때문에 그 유가가 반영돼 있는 CPI나 PC는 그렇게 높게 안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2%에서 3% 초반으로 나오지 않겠냐. 그렇다면 가장 현재로서는 경우의 수 생각이 가장 높은 것이 11월 달에 그래서 이 0.25%포인트 베이직 컷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제가 지금까지 뭐 약 한 40여 분 동안 지금 시작된 미국의 피벗과 그리고 앞으로 있을 피벗을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매년 경제전망서를 발간하고 있고 또 25년 경제전망서의 제목을 이제 피벗의 시대라고 이름을 지었었고 그런 관점에서 제가 다음 여쭐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짧은 질문으로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짧은 질문. 첫 번째는 일단 미국의 금리 인하 스탠스가 결국 중립금리로 봤을 때 어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짧게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중립금리가 계속 바뀌고
그 결정 현재로서. 요인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단순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중립금리가 과거보다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3%대쯤 후반이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중립금리. 그러면 5.5에서 시작해서 3% 후반을 향해 예를 들어 대략 한 3.5나 그 이상을 향해 그렇습니다.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예. 그림 그리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은 25년 연내입니까? 26년까지로 상정하십니까? 뭐 그 또한 거시경제 지표가 어떻게 반영돼 오느냐에 따라 달렸지만 지금과 같은 속도의 거시경제 안정 속도가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이게 한 그러니까 2026년 상반기까지라고 저는 네. 지금 거기까지의 그림은 저랑 거의 유사하십니다. 예. 저도 그래서 피벗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완화의 시대는 아니에요. 예. 그리고 긴축의 시대도 아니에요. 예. 이제 완화의 시대를 향해 옮겨가는 피벗의 시대인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중립금리로 가는 여정인 거죠. 예. 그래서 피벗의 시대라고 정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은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물론 아까도 말씀 주셨고, 뭐 7개월 전에도 토론할 때도 말씀 주셨고, 이제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가 점진적으로만 전개된다라는 그 사인만 본다면 자산 시장에 예. 또 자본 시장에는 긍정적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이것만 본다면. 예. 근데 전제가 예. 하드 랜딩이나 뭐 경제 위기가 안 올 거라는 가정하에서는 예. 그죠? 예. 근데 결국 소장님께서 향후에 뭐 하드 랜딩이 올 것인지 예. 아니면 뭔가 지금 아직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미국이 금융위기에서 아직도 헤어나온 것은 아니다라는 표현까지 해주셨는데 예. 그런 국면에서 미국 경제가 뭐 그 누구도 그것을 다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정말 수십 년 동안 이 거시경제를 지켜보신 분으로서 보셨을 때 미국 경제가 그냥 탄탄하게만 갈 것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뭔가 우당탕탕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미국 경제가 2007년도, 2008년도 당시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의 구조에서 완전히 헤어나지 못했다는 것은 그 경제 위기가 계속된다는 게 아니고요. 네,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돈을 막 풀었는데 네, 거기에 대한 후유증과 부작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네, 2007년도에 글로벌 위기가 자체는 지금 완전히 수습이 됐어요. 네, 그 수습하는 과정에서의 지원 체계 부작용을 수습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나타나는 미국의 거시경제 지표 보면요,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뭐 골디락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물가는 목표까지는 안 갔지만 계속 점점점 내려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되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서서히 다운하고 있는 것 같고, 고용 사정 같은 경우는 뭐 일부 지표는 조금 떨어지지만 일부 지표는 여전히 지금 뜨겁고, PMI 지수를 보면 이 제조업 쪽에서는 좀 부진해요. 그러니까 기업이 공장 가동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금리 인상의 충격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제조업은 미국에서 쓰는 것도 있지만 만들어서 해외에 생산하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하고 연관이 제조업은 좀 높거든요. 지금 중국 경제 안 좋고 유럽 경제 안 좋다 보니까 그 영향을 미국도 좀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서비스업은 미국 내에서만 주로 일어난단 말입니다. 근데 미국 내 PMI 서비스업 지수를 보면 굉장히 뜨겁습니다. 다 50 이상이에요. 네, 이것은 여전히 씀씀이 코로나 때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수중에 돈이 있어요. 초과저축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굳이 뭐 내가 직장에 안 나가도 되고, 그리고 내가 견딜 수 있어.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는 좋은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연착륙할 가능성은 보통 안에 통계적으로만 한 20% 돼요. 네, 20% 되는데 미국의 모든 목표가 연착륙이 목표고, 저는 특히 제닛 옐런이라는 사람,
그 양반, 그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이 백악관 경제위원장 할 때 그때 대통령이 클린턴이었거든요. 좀 그분한테 그 인터뷰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인사이트를,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상당히 그 차분하고, 그리고 경제 정책을 내다보는 수순이 몇 단계를 이렇게 내다보고 충격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굉장히, 그리고 그분이요. 그 글로벌 금융위기 2007년도 이후에 버냉키 이후에 제닛 옐런이 바로 연준 의장이었습니다. 네. 그때 상당히 시장에 충격 없이 금융정책을 참 잘했어요. 그분 남편이 그분보다 더 유명한 경제학자인 거 혹시 아시죠? 우리 경제학 교과서예요. 경제 원론에 보면 에클로프 이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 옛날 책에는 안 나와요. 이게 노벨 경제학을 상을 수상한 사람인데, 시장이 왜곡될 수가 있다. 그 수요 공급이 정보가 전달이 안 돼서 왜곡될 수 있다. 이런 거로 해서 어떤 그 좌파 경제학의 뿌리를 만든 분인데, 우리는 에클로프 박사를 많이 알았는데 정작 미국에서는 그 남편보다도 부인이 제니 옐런이 더 훌륭하다. 뭐 이런 경제학계의 얘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얘기하는 게 계속 연착륙으로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연착륙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연착륙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는 것은 결국은 앞으로 경제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의 경제 운용은요, 선거가 11월 5일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정치적인 그러니까 제롬 파월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문제를 떠날 수 있지만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요, 이게 정책 방향이 확 바뀔 수가 있어요. 트럼프가 된다? 우선 트럼프 트레이드가 예상되고, 네. 또 해리스가 된다 하면 그게 더 많은, 그러니까 정치적인 변수가, 정책 결정권자의 변수가 내년 1월 달에 취임하지만 미국은 대통령 당선이 되면 그날로 영향을 행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함부로 예단할 수가 없어요. 제닛 옐런의 연착륙 정책이 계속 된다는 장담도 못하고, 그래서 그 정책 방향에 따라서 연착륙이 되느냐 경착륙이 되느냐 바뀔 수는 있는데, 다만 한 가지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는 요즘 언론에 노랜딩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노랜딩은 연착륙보다 더 좋은 것이죠. 착륙을 왜 합니까? 그냥 계속 떠 있으면 되는 것이죠. 요즘요, 미국이 매일같이, 요즘 기사 쓰는 분들 기사 쓰기가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도 신고가, 내일도 최고치 경신, 매일같이 기록 경신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한번 보입시다. 이게 노랜딩이라는 게 우선 비행기가 하늘에 계속 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기름 떨어지면 그날 그대로 공중 직하 충돌입니다. 이것도 이제 경착륙도 아니고 폭발 참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라운테이프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소련 출신으로서 자본주의 경제에 큰 기여를 한 분인데요. 경제의 기본은 경기 변동론, 경기 순환론입니다. 자, 달은 참은 기울고 달은 반드시 다시 뜨게 되어 있습니다. 돌고 돌아요. 필립스 곡선이 적용이 되는 것도, 자, 우리가 GDP요. GDP가 좋다 해서 GDP 성장률을 한번 높여보자. 그러면 성장률이 높아지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소득이 높아지는, 사람들이 임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자리 안 갈래. 그럼 기업체들이 수지가 악화되고 경기는 다시 돌고 돌게 돼 있는 겁니다. 1929년에 대공황이 왔는데요. 그전에도 경제공황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경제공황의 특성들을 조사를 해보면 그 경제공황의 직전에는 엄청난 경제호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경제가 침체하면서 공황은 안 와요. 침체하면 피벗이 옵니다. 어렵겠지만은,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는요, 일자리 사람들이 다 떨려나오면 실업자도 많다. 그러면 기업이 싼 가격으로 고용하기 쉬워지는 겁니다. 그럼 경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가 좋다는 얘기는 소위 말하는 경착륙이 올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계속 떠 있는 노랜딩 얘기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저는 경착륙의 확률은 높아진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노랜딩 얘기가 나오는데
피컷 금리 인하를 앞으로 한 5번만 계속 피컷을 단행해 보세요. 그러면 경제가 폭발하고 좋아질 겁니다. 한 6개월 좋아졌다가 그 다음에는 완전히 폭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막아야 되는 게 경제학자들의 의무자 역할이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의 경제 상황 어떻게 될 것이냐, 이선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결론이 지어지느냐, 여기에 굉장히 영향받는 바가 굉장히 클 것이고, 또 앞으로 나타나는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타난다, 요걸 좀 뜯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와, 지금 말씀이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느껴지기도 하고요. 예. 좀 어떤 부분에서는 섬뜩하다고도 느껴지고, 그리고 그냥 비행기로 설명하시면 충분히 납득이 가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비행기가 날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이 비행기가 어쨌든 연료가 있는데 랜딩 없이 계속만 날고 있으면 연료가 결국 끝나면 수직 낙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만 그린다면 분명히 수직 낙하할 수 있고 폭발 참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아까 미국 경기 지표를 가지고 미국 경제가 지금 거의 노랜딩 상황임을 입증해 주셨는데, 저도 뭐 그런 것들을 거의 토털리티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게, 예를 들면 저는 아틀란타 페드의 GDP 나우, 예. 그리고 뉴욕 연운의 GDP 나우캐스트,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도 보면 3분기 GDP, 4분기 GDP 모두 다 정말 3% 수준에 가까운 정말 놀라운 수준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 뭐 IMF의 전망치를 보나 뭐 OECD 전망치를 보나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어쨌든 24년 연내에는 계속 유지하는 흐름을 보이면, 어쨌든 현재로서는 24년 현재 경제까지는 노랜딩에 가까운 모습을 연출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정말 이러다가는 경기 순환 사이클의 모습과는 전혀 달리, 경기 순환 사이클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뭔가 올라가는 국면이 있다 보면 또 내려가는 국면이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계속 올라가는 국면만 있다 보면 내려가는 국면이 이제 수직 낙하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감, 그런 걸 소위 말하는 좀 극단적인 하드 랜딩과 같은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만약에 연출된다, 2025년으로 만약에 상정한다면 그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아, 그럼요. 그렇죠? 무시무시한 일이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고 상정하신다면 좀 이 부분은 만약에 그러니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20% 가능성으로 그냥 노랜딩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 예를 들면 예. 뭐 상업용 부동산이, 우리가 지금 가늠할 수 있는 것들이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뭐 공실 상태가 해소가 더 안 돼서 뭐 일부 은행들이 뭐 부실 채권을 뭐 돈을 못 받고 뭐 도산에 또 추가적으로 처해서 뭐 뱅크데믹 현상으로 이어져서 뭐 또 뭐 그런다든가, 뭐 이런 혹시 이런 폭발 참사라는 표현까지 써주셨는데, 폭발 참사적인 그런 현상을 한번 상상을 해봐 주신다면 어떤 모습이라고 좀 가능할 수 있는지. 예. 그러니까 예. 지금 뭐 폭발 참사가 온다는 게 아니라, 아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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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연착륙을 하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죠. 잘해왔는데, 예. 이제 또 정치적인 다른 욕심이 있다든지 오판을 하게 되면 네. 폭발 참사하는데, 폭발 참사하면요, 그동안에 그 경제 공황이 왔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연구한 결과들을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일단 자산 가치가 폭락합니다. 네. 그럼 1차적으로 주가가 이제 그렇죠. 제일 먼저 타격을 받게 되죠. 뭐 비트코인 같은 거는 더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이제 현재 지금 모든 주가가 사상 최고 수준이라는 거, 이 사상 최고를 계속 나갈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일정 기간은 갈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이 오르면 거기에 따른 부담이 분명히 한쪽에서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것이 좀 떨어졌다 올랐다가 이렇게 좀 해가야 되는데 지금 뭐 뜨겁게 오른다. 그럼 주가가 이렇게 왜 이래 오르느냐? 자, 기본적으로 경제를 잘 잘 소프트 랜딩 할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고 미국 거시경제 지표가 좋은 데다가 지금 AI라는 변수가 하나 나와 있거든요. 이 AI는 모든 걸 삼킬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이죠. 그리고 AI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 자, 이 대목에서요, ASML이라는 그 슈퍼얼이라는 네덜란드 회사, 이 회사의 최근 보고서가 금융시장을 아주 흔들었습니다. ASML 주가가 이틀 연속 떨어지고 하루에 18%, 7%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자, 지금 불과 5, 6개월 전에 우리 이재용 회장도 몇 번을 다녀오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 ASML을 갔어요. 아인토반이 있던 그 네덜란드에 가서 왜 갔느냐? 거기서 만드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 그거 하나 확보하려고. 그래서 그 ASML을 슈퍼얼이라고 그러는 게 하청업체 같은데 입도 선매 물건을 사오는 게 반도체 회사는 바로 생존이 걸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반도체를 누가 사왔습니까? 최신 지금 1나노, 2나노를 할 수 있는 가장 최신의 걸 경쟁을 붙어가지고 인텔이 이겼습니다. 갤생어가 직접 미국이 나서고 이래가지고 TSMC도 삼성도 그걸 못 샀어요. 그게 6개월 전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인텔은 무너질 도산 직전입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요. 자, 반도체 TSMC는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 엔비디아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발주 물량 전량을 TSMC에 주고 있는데 그게 엔비디아가 만드는 전량은 사실상 외주주는 전량은 GPU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공지능용이라고요. ASML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용은 그런 대로 되고 있는데 나머지 반도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자, 이 얘기는 반도체도요. 인공지능만 잘 되고 나머지 반도체가 안 되는 시대가 오래 안 갑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반도체 생태계를 한번 보세요. 엔비디아가 반도체를 만들면 TSMC 주문해가지고 만들면 그걸 사가는 곳이 어디냐? 엔비디아는 어디 팔아먹느냐? 이거 잘 봐야 돼요. 제일 많이 사가는 데가 아마존, 그 다음에 구글, 그 다음에 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요 네 회사가 엔비디아 반도체의 95%를 싹쓸이 하고 있어요. 이 회사들은 왜 이러느냐? 이 회사가 그 반도체를 가지고 빨리 AI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교육을 시켜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 버는 방법은 클라우드 서비스예요. 클라우드 쪽을 통해서 AI가 막 작동을 해놓으면 그걸 가지고 돈을 버는데, 자, 지금 클라우드 쪽에서의 매출이 그 아마존이나 구글 등이 엔비디아의 블랙웨어를 사오는데 지출하는 그 비용만큼 빠른 식으로 회수될 수 있느냐? 이 간격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엔비디아 주가가 상반기에 들쑥날쑥 많이 떨어진 때를 어떻게 보냐면요. 구글 지표가 나쁘면 엔비디아 주가가 더 떨어져요. 자, 그 얘기는 이렇게 한쪽만 오르는 것은 다른 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쪽만 오르는 게 영원히 가기는 더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요. 저쪽에 클라우드가 잘 되면 클라우드를 받아서 있는 이쪽에 예를 들어 이런 삼성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기업에서 그 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서 받아서 써야 되는데 여기서 컴퓨터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컴퓨터도 팔려야 돼요. 이 컴퓨터가 잘 안 팔린다. 이미 불균형 성장이 좀 심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지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현대에는 과거의 대공황 때보다는 통화관리 수단이나 재정관리 수단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때만큼 심각해지지는 않고 빨리 수습은 해낼 수가 있을까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산 밸류에이션이 떨어지면 그러면 회사들 입장에서는 주가 오른 거를 전제로 해서
자본 계획도 세워놓고 다 했는데 그게 가만히 있어서 회사가 싱크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일정 기간 마이너스 성장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 진폭은 노랜딩을 얼마나 우리가 축제를 많이 하냐, 샴페인을 많이 터뜨리냐에 따라서 그 폭발 참사 현장의 처참함도 커지거나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커질 수 있다. 단정은 할 수 없지만 단기적으로는요. 이렇게 공황 상태가 왔을 때 가장 많이 살아남는 사람들,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현찰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현찰 중에서도 그 신용도가 높은 현찰을 많이 쥐고 있는 사람들인데 한 번에 그 소동이 올 수도 있다. 그 가능성에도 우리는 두 가지 면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소동이 안 오도록 소프트 랜딩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각자가 또 정책 당국이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런 게 왔을 때를 대비해서 조금이라도 좀 준비해놔야 되겠다. 네. 포트폴리오도 좀 해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미국 경제가 뭐 노랜딩의 형태로 진행되다가 한순간에 정말 우당탕탕 할 수도 있다. 예, 뭐 그런 것을 하나의 시나리오로서 뭐 가정해놓고 또 대응책을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폭발적 대공황 올 수도 있다라고 또 의견을 주셨으니까 뭐 이 부분을 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시나리오로서 더군다나 반도체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의 흐름을 놓고 생각해 본다면 TSMC의 모습도 있고 방금 코멘트 해주신 것처럼 ASML의 모습도 있고 이 반도체 겨울론이 고개를 들었다가 TSMC의 실적을 보고 그 겨울론이 고개를 또 숙였어요. 네.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반도체 산업을 둘로 구분해 놓고 보면 하나가 AI 부문 그리고 그 외 이 둘로 쪼갰을 때 네. AI 부문의 경기는 아직도 뭐 기고만장하다라는 표현을 쓸게요. 네, 뜨겁습니다. 예, 아직도 뜨겁고요. AI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반도체는 반도체 사이클상 아직도 회복이 좀 지연되고 재고가 좀 누적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TSMC나 뭐 엔비디아나 SK 하이닉스는 AI 부문에서의 실적 호재가 유지되고 있고 삼성전자는 아직 AI 부문보다는 그 외 부문에서의 성과가 유지되고 있다. 뭐 D램 부분에서도 그런 성과가 좀 나오고는 있거든요. DDR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인 것 중에 하나가 워낙 삼성전자가 우리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그 경제적 위상이나 산업적 지위나 저도 이제 삼성전자의 임원, 직원, 주재원, 반도체 연구소 연구원 정말 많이 만나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협성회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협성회를 하면 삼성전자의 1차 벤더사 200대 그룹사의 모임인데 1년에 4차례, 5차례 이 모임입니다. 협성회가. 그 1차 벤더사가 있고 1차 벤더사에 또 공급업체들이 있고 그 공급업체들의 또 중소 공급업체들이 있고 그 중소 공급업체들의 또 중소 소형 이 또 공급업체들의 또 주변에 공장들에 있는 식당, 편의시설, 편의점 할 것 없는 자영업자까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정말 이 삼성전자의 매출이나 영업이익 감소는 그냥 삼성전자만의 일이 아니라 저는 그냥 우리나라의 일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어떤 기업의 편에 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절대 우리나라의 상당히 많은 비중의 우리나라의 일부로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좀 코멘트 해보고 싶은데 먼저 한번 가볍게 여쭤볼게요. 제가 잠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만 소장님이 보시는 삼성전자 혹은 반도체 산업이 한국 경제의 의미, 위상 어떻게 보십니까? 가볍게. 예.
사실 자 중국 인민대학의 런민다슈에 수업을 간혹 하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한국 경제에 대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경제 뭐 볼 거 있나? 반도체 아니면 우리 상대도 안 한다. 그만큼 거꾸로 역으로 얘기하면 반도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그나마 이까지 올 수 있었다. 대단한 그 반도체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또 대단히 더 높이 평가하고 싶은 그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나 삼성전자가 그 반도체를 망치고 있다. 삼성전자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걱정이 동시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일단 뭐 여러 가지 구조가 있는데 네. 하여튼 일단 결론 그 말씀 속에 많은 것들이 녹아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의견을 드렸던 것처럼 반도체에 겨울이 온 게 아니라 AI 부문이 아닌 BAI 부문의 반도체 영역에 겨울이 와 있는데 아직 삼성전자는 AI 부문 반도체 영역에서의 이렇다 할 성과가 안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아직까지는 위기 상황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과 그냥 삼성전자를 걱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좀 우리나라를 걱정하는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걱정이 있는데 소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ASML의 3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요. ASML이 3분기 실적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매출 20% 이상, 이익도 30% 정도 성장을 했어요. 그럼 상당히 뭐 선방한 거죠. 그런데도 왜 갑자기 주가가 떨어졌느냐? 그 대목을 좀 꿰뚫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컴퓨터에 실수로 올렸다고 해서 살짝 올라갔다가 같은 그 원 서류를 보면 거기에 재고량이 그 주문 재고가 나옵니다. 주문량. 주문량이 당초에 60억 유로가 훨씬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요게 원래는 60억 유로 이상의 재고가 늘어났었어요. 시장 예상치보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주문을 누군가가 취소했습니다. 취소해서 요게 25억이 채 안 돼요. 25억 유로. 이렇게 주문이 반 이하로 뚝 떨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매출 전망이 안 좋다. 이 얘기가 주가를 그 ASML 쇼크를 가져왔거든요. 자, 그런데 그게 주범이 누구냐? 그 대목에 대해서 ASML은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그 주범이 삼성전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때문에 ASML이 깨졌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 지금 파운드리가 가동 셧다운한 곳이 많아요. 공장 안 돌아갑니다, 지금. 인텔이 그 최첨단 나노 장비를 인텔이 사갈 때만 해도 싸웠어요. 싸웠는데 인텔은 그거 가져가가지고 주문을 별로 못 받아가 그거 놀리고 있고 삼성전자는 인텔이 파운드리를 치고 나오니까 지금 주문이 더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 ASML 사태는 삼성전자 사태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자, 파운드리에 얼마나 많은 돈을 집어넣고 있습니까? 삼성전자 메모리에서는 돈 잘 법니다. 돈 잘 버는데 그걸 전부 시스템 반도체에 그냥 펑펑 날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작년에 우리나라가 지금 세금이 줄어들어서 세수가 줄어서 국가 재정이 휘청했는데 그 이유가 구체적 숫자만 놓고 보세요. 부자 감세 아닙니다. 삼성전자 때문이에요. 삼성전자가 워낙 커져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법인세를 안 내면 국가 재정이 휘청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삼성전자가 사실상 적자였어요. 적자하면 법인세 안 내잖아요. 그래도 올해 좀 늘어날 줄 알았더만 예상보다 안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도 삼성전자 때문에 고민이 지금 커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로 갑자기 왜 이래 됐느냐? 갑자기가 아닙니다. 서서히 시들어왔어요. 덩치는 크고 한국 경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자,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이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비중이 큰 만큼 세금도 제대로 못 내니까 그만큼 국민적인 부담을 많이 준다고요. 자, 박영선이라는 분 혹시 아세요? 박영선. 중소벤처부 벤처기업 장관이요? 장관했던 예. 분이고 제가 같이 기자 생활을 했었는데 예. 박영선 장관이 요즘 반도체 하버드대학에 가서 반도체 연구를 하고 와서 기업인들 대상으로 반도체 연구를 발표를 많이 합니다. 상당히 공감되는 얘기가 많아서 좀 기회가 되면 박영선 장관도 한번 초청을 해보세요. 네. 자, 박영선 장관의 주장 아닙니다. 이건 대부분 많은 그 반도체 학자들이 삼성전자 때문에 한국 반도체는 지금 망할 것 같아. 삼성전자가 해도 너무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삼성전자가 기술 개발을 안 한 거 이것도 문제지만 그거보다는 더 큰 문제가 삼성전자가 한국의 반도체 생태계를 죽여버렸습니다. 반도체란 산업은요, 다른 산업하고 좀 달라요. 그 수백 개의 산업이 하나로 묵체만 굴러갈 수 있는 협업 산업이에요. 자동차 같은 거는요, 거기에 하나의 모델 형식으로 그걸 떼가지고 갖다 붙이면 되는데 반도체는 그렇지 않아요. 자, 대만의 대만에서는 TSMC를 호국 신산, 나라를 지키는 신의 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TSMC가 매출이 많아서 아닙니다. TSMC와 거래하고 있는 그 생태계상의 하청업체들이 약 10만 개 정도가 돼요. 10만 개. 왜냐하면 삼성 반도체 하나가 할 수 없다고 말이죠. 근데 그동안에 삼성은 왜 혼자서 해오면서도 잘 됐냐면 메모리 반도체는 그게 가능해요. 메모리는 한 번 설계한 것을 대량 생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메모리만 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 시스템 한다고 판을 벌려놨잖아요.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라는 게 우리는 설계 안 할 테니까 누군가가 설계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반도체 설계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다 죽어버렸습니다.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패키징 회사 뭐 이런 회사들이 없는 거예요. 대만의 반도체 회사 숫자는 수십만 개인데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 몇 개 있습니까? 한미 반도체하고 삼성전자 싸운 사건 혹시 아시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중소업체들이 싹을 못 피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반도체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그게 부메랑이 돌아와서 삼성 시스템 반도체가 안 되는 게 삼성이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옆에 같이 하는 생태계가 부족한 겁니다. 근데 이 생태계를 만드는 데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의 위기는 한두 개, 무슨,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성이 HBM에 좀 늦어가지고, 사실 HBM도 먼저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만해서 우리 이런 거 안 해. 주문을 박 때리쳤습니다. 그것을 SK 하이닉스가 울면서 받아먹은 거예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삼성이 HBM만 엔비디아로부터 품질 승인을 받으면 우리도 이제 AI를 탈 수 있지 않을까? 만만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지금 그 HBM도 계속 진화 발전이 되고 있는데 올해는 승인 받았으면 내년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가속기도 HBM이 아닌 다른 형태의 가속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바로 시스템 반도체에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삼성이 못 만들고 이제 공장 셧다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ASML 기계는 재작년에 최고급을 들여왔습니다. 한 대에 그게 조 단위 넘어가는 엄청난 금액의 가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위기가 HBM을 만들고 안 만들고를 떠나서 삼성의 위기가 상당히 구조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대목에서 우리가 이제 자, 이렇게 되니까 일각에서는요. 다른 나라는 보조금을 주는데 우리나라는 삼성이 어렵다는데 왜 보조금을 안 주느냐? 삼성에 보조금을 줘야 된다. 이런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조금을 어디 주냐면 반도체 생태계를 만드는 데 줘야지 삼성전자에 줘야 될 건 아니란 말이죠. 삼성전자 여전히 흑자입니다. 메모리에서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를 살리려면 한국의 반도체 생태계가 살아나야 된다. 한국에 반도체 소재가 있습니까? 장비가 있습니까? 설계가 있습니까? 후공정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메모리만 대량 생산하는 공장 2개만 한국에 덩그렇게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 반도체의 민낯이고 세계가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걱정이 큰 것이죠.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너무 그냥 어찌 보면 그냥 단순히 글로써 단순히 그냥 활자로서 전달할 만한 그런 어떤 정보가 아니라 정말 그 소장님의 좀 울분이 담긴 예. 예, 정말 우리 한국 경제를 걱정하는 그 마음이 담긴 그 말씀이 저한테도 전해져서 제가 그 다음 어떤 질문을 해야 되나 어떻게 또 이야기를 해야 되나 참 망설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긴 시간 이제 한국 경제까지도 정말 미국 경제부터 또 한국 경제까지 이렇게 쭉 말씀을 하면서 특히 미국의 어쩌면 노랜딩 끝에 정말 어떻게 보면 큰 우당탕탕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까지 해주셨고 또 그런 과정에서는 특히 반도체 하나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다가 이제 또 마지막 4편에서는 삼성전자 이야기로 좀 왔습니다. 근데 말씀 속에서 반도체 생태계가 사실 무너지고 있고 한국 반도체 민낯을 또 말씀 주셨습니다. 그냥 비단 그냥 뭐 기술 인력을 뺏기고 있고 누가 뭐 중국이 추격하고 있고 중국이 우리나라 기술 인재를 뭐 데려가고 있고 뭐 이런 종류의 문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스스로 반도체 생태계를 또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또 우리 스스로 좀 반성해보고 그냥 구조적으로 우리 정부와 가계와 또 학자와 또 여러 연구자와 또 우리 국민 모두가 반도체라는 그렇게 중요한 산업을 놓고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될지를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로 마련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감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2025년 경제전망서에 그 세계 경제 트렌드, 한국 경제 트렌드, 이렇게 산업 트렌드 이렇게 꼽고 있는데 한국 경제 트렌드에서 첫 번째 꼭지가 많이들 이제 그 피크아웃 코리아라고 이제 지적을 하잖아요. 한국 경제 정점 찍었다라는 뭐 일본에서도 한국을 지적했고 근데 이제 피크아웃 코리아라는 거 그런 비아냥거리는 지적은 어느 정도 비아냥거림은 좀 싫더라도 일정 부분 그 팩트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고성장은 끝났다라는 그 부분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차라리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되 제2의 도약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문제점을 찾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피크 코리아가 아닌 두 번째 한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두 번째 한국. 근데 오늘 소장님 말씀 듣고 제가 지금 소감입니다. 소장님 말씀 듣고 그 두 번째 한국으로서 기회를 찾는 데 있어서 특히 이제 반도체라는 영역에 있어서도 저는 그동안 우리가 주력으로 잘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영역은 잘 지키고 비메모리 반도체에 해당되는 영역으로도 밸류체인을 확대하고 설계나 장비나 소재 영역도 밸류체인을 확보하고 기술 인재 확보하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그동안 드려오고 있었는데 반도체 생태계 자체를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두 번째 한국을 만드는데 정말 온 국민이 똘똘 뭉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움직여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제 소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끝으로 소장님께 미국 경제부터 이제 한국 경제까지 한 긴 시간 말씀을 주셨으니까 어쩌면 우리 구독자에게 바란다 아니면 사회에 바란다 정부에 바란다 되게
고위 공직자분들도 많이 듣고 계세요. 기업 많이 듣고 계세요, 정말. 국회의원분들도 많이 듣고 계시고 하니까 정말 좀 이랬으면 좋겠다. 박영선 장관께서도 듣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그냥 이 피크 코리아를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좀 이랬으면 좋겠다. 반도체 생태계 무너지는 현상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좀 주시면 어떨까요? 예, 이제 모처럼 귀한 자리에 초청을 해주셔서 김광석과 그 사람들이 꾸려가고 있는 이 경제 사이트 여기서 몇 말씀 올렸는데요. 짧은 시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후 좌우를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좀 더 이제 강력한 몇 마디가 좀 더 세게 이제 전달이 돼서 좀 위기를 좀 정복시키지 않았냐 그런 좀 걱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 한국 경제가 망했다라든지 삼성전자가 망했다라든지 이런 얘기는 결코 아니고요. 현재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이 경제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항상 1등 하는 나라도 없고 1등 하는 기업도 없습니다. 계속 바뀌는데 현재 문제점을 직시하고 또 해결해 간다면 얼마든지 또 우리의 잠재력은 상당히 대단하고요. 또 우리 지금 제조업 능력이 생각보다도 지금 굉장히 각 분야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번에 체코란 나라가 한국에 대해서 원전을 발주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1월 내년 초에 결정이 나겠죠. 근데 그 언론 그 사람들의 내부 분석을 놓고 볼 때 프랑스보다 한국이 싼 것도 있지만 한국과의 제조업 협력을 그러니까 원전을 만들면서 거기 들어가는 많은 기간 산업들 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다 이런 것을 다 우리나라 희망이 있습니다. 다만 인구가 줄어들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 이런 것이 경제적으로 좀 변수가 되기는 하죠. 그런 면에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한국이 좀 앞으로 희망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사실 우리나라의 이 기업들이 그동안에 많은 기여를 해 오시긴 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종래 과거의 패턴으로 그러니까 당시에는 자본이 지배가 안 될 상태에서 노동은 넘쳐나고 이런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를테면 두산그룹 같은 데서 두산 로보틱스를 살리기 위해서 거기다가 아주 요상한 형태의 기업 결합 이것은 소액주들을 아주 무시하는 그걸 떠나서 소액주들에게 박살을 내는 행위거든요. 이렇게 되면 누가 한국에 투자하려고 하겠습니까? 코리아 밸류업을 얘기하는데 바로 두산 로보틱스 사건은 기업이 스스로 한국 밸류 다운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상법 좀 개정하겠다고 이복현 회장께서 상법 개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그 중에서 이사는 주주를 균형적으로 위해서 일해야 된다. 주주를 이해하는 게 그렇게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반대하는 이유는 압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외국 자본이 안 들어온다. 주주를 반대하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는 것을 반대해버리면 어느 누가 한국에 투자하겠느냐. 지금요, 우리 사회가, 우리 경제가 이제 우리만으로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최근에 우리가 WGBI 국제채권주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감개무량한 일이에요. 이걸 잘 이어가려면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개방하고 좀 더 진취적인 자세로 우리 제도를 좀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한국 경제가 한 발 더 선진화되고 발돋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이 참
좋은 길로 안내하는 나침판처럼 작용될 기를 바라는 마음,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합니다. 이상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